미국 증시가 사흘 연속으로 랠리 양상을 보였습니다. 당초 예정과 달리 개장 전 발표된 연준의 지난달 FOMC 의사록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양적 완화 조기 종료와 축소를 주장했지만 여전히 다수가 양적 완화 유지에 무게를 뒀다는 점이 위안거리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양적 완화 축소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밝힌 점이 시장 심리를 안정시켰고 유럽과 중국 지표 호조도 상승을 도왔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각각 0.88%, 1.22%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도 1.83% 오르며 2000년 이후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연준의 지난달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내부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거나 연내 종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양적 완화가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 증시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수출 지표가 선전했고 프랑스의 산업 생산도 호조를 보이며 힘을 실었습니다. 영국은 1.2% 상승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2%, 2.3% 올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여전히 양적 완화의 혜택이 비용보다 크며 그에 따른 비용과 리스크도 관리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서서히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FOMC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혜택이 비용이나 위험보다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양적 완화에 따른 비용과 리스크는 관리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 대목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찰할 필요는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 일부 참석자들은 연말까지 현재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조 7,700억 달러 규모의 2014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 노인 및 빈곤층 대상의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금 인상과 예산 축소를 병행해 향후 10년간 1조 8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추가로 줄여 적자 규모를 총 4조 3천억 달러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안대로 시행되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4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는 7,449억 달러 규모로 축소됩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이 너무 공격적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한다며 경제 성장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럴 경우 재정 긴축으로 인해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 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재정 지출 자동 삭감 조치인 시퀘스터만으로는 미국의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5%포인트 줄어들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장기 지출의 핵심 부문을 건드리지 않은 채 그 외 여러 부문에서 재정 지출을 적극 삭감할 경우 성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과도 정부가 올해 재정 적자 감축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 재정 정책의 긴축 기조를 늦춰 성장 부양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마리오 몬티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과도 정부는 10일 발간한 경제기획 문건을 통해 당초 올해 말 국내 총생산 대비 126.1%에 이를 것이라던 정부 부채 목표치를 130.4%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는 당초 지난해 말 GDP 대비 127%의 정부 부채를 역대 최고치로 설정하고 올해부터 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접은 것으로 이탈리아 정부는 올해 목표인 130.4%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이를 낮춰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지수 모두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나스닥 마찬가지로 2000년 이후의 최고치였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대부분의 의견이 양적 완화를 지속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호재가 됐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수입 지표도 좋게 나오면서 유럽 증시도 상승했는데요. 한편 어제 국내 증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속에서도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0.7% 정도
상승하면서 1935포인트의 코스피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닷새 만에 반등으로 마감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오늘입니다.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이라는 이벤트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샘플러스 제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하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부터 야간 선물 동향 그리고 오늘장 전망해보면서 선물 옵션 시장도 함께 전망합니다. 그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모두 꾸려드리는 코너인데요.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명입니다. 네, 멈출 듯 미국 증시 랠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도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나스닥 큰 폭으로 올랐더라고요. 2% 가까이 올랐는데 2000년 이후에 최고치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3일 연속 상승하며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랠리가 재개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14,802포인트로 전일 대비 127포인트 상승하고 나스닥은 3,297포인트로 59포인트, S&P 500은 1,587까지 19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유럽 증시의 상승으로 시초가 상승 출발해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 급등하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가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지만 오후장에는 고점 부근에서 박스권이 지속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14,800포인트를 돌파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갱신 행진이 지속되었고 S&P 500 지수는 4월 2일 1,570포인트 돌파 이후 종가는 물론이고 장중 최고치까지 갈아치우며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으며 나스닥 종합지수는 2000년 11월 7일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재차 갱신하였습니다.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논란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기술주를 중심으로 랠리가 재개되면서 3주 이상 지속된 박스권을 돌파하여 당분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갱신이 지속되며 추가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는 대전 위기국인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3% 이상 급등하고 독일, 프랑스가 2% 전후 상승하면서 대부분 급등하였습니다. 중국의 3월 수입이 14.1% 증가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중국 경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고 이목이 집중되었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3월 의사록 공개 결과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논란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 유지 여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세금 인상과 예산 감축을 병행한 3조 8천억 달러 규모의 2014 해계년도 예산안을 이에 제출하였으며 미국 기업들이 1분기 현금 배당으로 1년 전 대비해서 145억 달러를 주주들에게 추가 배당한 것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반도체, 인터넷, IT, 생명공학, 자동차, 금융, 운송, 건설 등 122개 업종이 상승해 업종 상승률이 90%에 육박하면서 기존 주도주 중심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광범위하게 상승이 전개되었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25개, 나스닥 100 종목 중 90개, S&P 500 종목 중 428개 종목이 상승해 상승 종목 비율이 80% 이상으로 주요 종목 가운데 하락 종목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재차 랠리가 재개되었습니다. 마이크론이 5.43%, 바이두닷컴이 6.13%, 시어스가 4.27% 폭등한 것을 비롯해 암젠, 머크, 화이자, 시스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JP모간, 이베이, 퀄컴, 포드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며 장세를 주도하였고 특히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주니퍼 네트워크스, JDS, 유니페이스, 인텔 등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박스권 돌파로 당분 사상 최고치 갱신이 지속되며
추가 상승이 전망되니 추가 상승 관점에서 추가 상승 관점에서 매수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13,000포인트를 돌파한 일본 증시를 중심으로 당분간 반등을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환율을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이 1,140원을 고점으로 하락이 전망되지만 대북 리스크에 따라서 추가 상승도 하락 반등도 가능하므로 북한 리스크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달러는 99엔선을 돌파하여 조만간 100엔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로는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야간 선물 시장은 어떻게 마감되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주간 시장 대비해서 1.9포인트 상승한 257.50에 마쳤습니다. 저점 255.85, 고점 258.20으로 2.3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23,675계약으로 전일과 비슷하게 활발하면서 변동성도 큰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시초가 상승 출발후 장 초반 256.00 전후를 저점으로 박스권이 지속되다 미 증시가 급등하자 22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며 258.00을 돌파했다 상승폭을 축소하며 마쳤습니다. 대인이 317계약, 기관이 15계약 매도하고 외국인이 390계약 매수하며 3일 연속 개인과 기관은 매도돼 외국인의 매수가 충돌하였습니다. 개인은 매도를 지속하다 매도량을 줄였고 외국인은 매수를 지속하다 매수량을 줄였으며 기관은 장중 내내 순매수를 유지하며 관망하다 장막판 소폭 순매도로 전환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지수 상승으로 콜옵션이 2배까지 급등하고 풋은 급락하였습니다. 지수 상승으로 콜옵션이 2배 이상 급등했다 장막판 상승폭을 축소하였고 풋옵션은 시초가 하락 출발에 70%까지 급락하여 옵션 만기를 앞두고 큰 변동성이 전개되었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선물옵션 시장 전망해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금일 증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일 증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상승으로 시초가 1933포인트의 갭상승 출발한 후 북한의 미사일 우려 속에 개인과 기관의 매도로 부하까지 밀렸으나 모처럼 외국인이 선 허물을 동반 매수하자 종합지수가 1930포인트까지 급등했다 1935포인트에 마쳤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우려로 하루 종일 눈치 보기 장세가 전개되었으나 LG전자, 포스코,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삼성증권 등 기술 관련 대형주와 자본시장 통합법 수혜주인 증권업종에 상승하며 반등을 주도하였습니다. 급락하던 코스닥 시장 또한 모처럼 1% 이상 상승하고 콜옵션이 그동안 급락세에서 벗어나 50% 이상까지 급등했으며 그동안 급등했던 풋옵션은 전일에 이어 50% 이상 급락하면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옵션 양매도 장세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지수가 1900, 코스닥이 520포인트, 선물지수는 251포인트를 지선으로 재차 반등에 성공하여 북한 리스크와 옵션 만기 불확실성이 있지만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대북 리스크를 비롯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으니 현물은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대응하고 선물 옵션은 짧은 단기 매매 위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옵션 만기가 있는데 옵션 만기일로 한국은행의 금리 옵션 만기일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 시초가 상승 출발에 또다시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옵션 매도가 지속되고 있어 옵션 양매도가 지속되고 있어 반등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반등 시 선물지수 259.00 전후에서 매도하고 하락 시에는 255.00 전후에서 매수하며 박스권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단 추가 상승도 추가 하락도 가능한 시점이므로 진입 후 0.5포인트 손실 시 선절매하며 유연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초가는 야간 선물 종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시초가가 야간 선물 대비해서 1포인트 이상 차이 날 경우는 조정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점은 종합지수 1925, 선물지수 254, 고점은 종합지수 1945, 선물지수 259포인트를 제시하며 하락시 지수는 선물 255, 상승시 저항선은 선물 258포인트를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54에서 상한선 259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으로는 강세 콜 스프레드 또는 스트랩 매도 또는 스트랩 매도 또는 콜 캘린더 스프레드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옵션 만기일이라 사흘물은 변동성이 크므로 안정적인 5월물 위주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강세 콜 스프레드는 콜 저행사가를 매수하고 콜 고행사가를 매도하여 지수 상승 시에 유리할 수 있으며 스트랩 매도와 스트랩 매도 전략은 양매도 전략으로서 스트랩 매도는 콜 매도 비중이 풋에 비해 두 배로 많게 하고 스트랩 매도는 풋 매도 비중을 콜 매도에 비해서 두 배로 높인 것으로 옵션 양매도 전략으로 지수 행보 시에 최대 수익이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콜 캘린더 스프레드는 5월물 콜옵션을 매수하고 4월물을 매도하는 변동성 매도 전략으로 지수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승할 경우 수익이 가능한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상보다는 한 2달 정도 늦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 예상은 네. 2월이나 3월, 늦어도 3월 정도의 정부 예산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예. 예, 오늘 새벽에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의 정부안과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안이 경합을 벌인다는 그런 수순으로 현재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2014년 정부 예산안은 총 3조 7,700억 달러 규모로 일단 책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회기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에 의회에서 표결 처리가 될 현재 전망으로 있는데 분야별로 재정 지출 감축 규모를 놓고 양당 간의 힘겨루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정부안은 역시 버핏세를 추가하는 부자 증세 안의 골자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공화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의료보험이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런 복지 예산과 의료보험 예산을 일부 줄인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핏세는 부자들의 증세로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기조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은 건들지 않은 상태고요. 기존에 이미 버핏세로 6천억 달러를 현재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부자들의 세금 공제 상한도 28%로 묶어서 추가적으로 세수 확보를 도모하는 그런 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부안은 내년도 재정 적자는 약 7,440억 달러 규모로 미국 GDP의 4.4% 정도 규모를 현재 책정을 하고 있고요. 약 10년간 4조 3천억 달러의 적자를 줄여서 10년 동안 이를 보전한다는 그런 방침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내년 예산안의 세부적인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 각각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여전히 정부안에 대해서
조금씩은 불만이 있는데요. 역시 공화당이 가장 불만이 좀 크고 네. 민주당도 나머지 세 부안에 대해서 세부 책정 예산에 대한 불만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부자 증세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2014년 내년도 예산안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현재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사회복지 부분의 일부 재정지출 감축 이런 삭감이 예상보다 달갑지 않은 쪽으로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정부안은 75세 이상의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 수령을 연간 $560 정도를 내린 그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의료보장, 은퇴자 연금, 사회복지 재원의 10년간 4천억 달러를 줄이는 것으로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공화당의 정부 지출 감축, 특히 복지 예산 감축에 대한 정부 입장이 조금은 현재 절충안으로 좀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담배세로 걷어들인 부분의 재원은 4세 이상 저소득층의 무상교육에 활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날 미 상원에서는 올해 하반기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2014년 예산안을 표결 처리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당시 민주당 상원 예상위원회 위원장인 패티 머레이 의원이 주관한 패티 머레이 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하원은 공화당의 폴 라이언 예산위원장의 2014년도 예산안을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화당의 폴 라이언 의원의 예산안과 상원의 패티 머레이 예산안,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의 정부안 세 개가 절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심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IMF가 미국의 재정 축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너무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것이 너무 좀 급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 총재가 이런 언급이 됐는데요. 미국의 예산안 감축의 장기적인 플랜을 보면 미온적인 부분은 많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과도한 급진적인 재정 지출 축소가 나타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 경제가 부진하게 되거나 경제 성장률이 이런 부분에서 악영향을 가져가게 되면 글로벌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현재 경계하는 그런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편 지난달 열렸던 3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는데 역시나 양적 완화 지속 여부가 논란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양적 완화 논란은 예. 올해 내내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논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계속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불협화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달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요. 양적 완화 카드에 대해서 주요 지방은행 연준 총재들은 여전히 미국의 경제에 양적 완화 카드가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양적 완화 카드 종료 시기를 놓고서는 이견들이 많았는데요. 2명 정도는 연방은행 총재 중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2명 정도는 연말께쯤 중단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1명은 즉시 양적 완화 카드를 걷어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2명은 중순 정도에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근 발표된 실업과 고용률의 질적인 수치에서 좋지 않은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850억 달러의 매월 매입 규모는 흔들림 없이 지속이 되겠지만 이러한 불협화음의 내용들은 여전히 좀 복병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또 3월 실업률 수치가 7.6%로 내려갔지만 고용의 질적 개선은 더디다라는 버냉키 의장의 언급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8일 날 애틀란타 연방은행 그 회의를 통해서 예.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3월 실업률 수치 7.6%,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 8만 8천 명 증가, 이 수치를 반영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나스닥 지수가 2000년 1월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역시 연방준비제도 의사회 의장인 벤 버넌키 의장은 양적 완화 카드를 그대로 가져갈 공산이 크다라는 것이 현재 투자자 심리에 북돋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넌키 의장은 최근 애틀란타 연방은행 연설을 통해서 최근 나온 실업률 수치가 7.6%로 내려가긴 했지만 파트타이머 잡이나 계약직 그 고용이 질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양적 완화 카드는 조금 더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아직은 양적 완화의 속도 조절은 무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새벽에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도 양적 완화 축소는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라는 비둘기파적인 언급이 있어서 이런 점에서 이번 달 말과 5월 1일 있을 새로운 연방은행 그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변화가 좀 있을지 이런 부분도 관심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결국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양적 완화 축소는 추가로 나오는 지표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역시 네. 이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예. 그다음에 그 질적인 수준이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만큼 강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풍향계에 따라서 특히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연방은행 총재들의 언급도 다소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시카고와 보스턴, 캔사스시티와 세인트루이스 지방은행 총재들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연구회원이기 때문에 그 영구적인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방은행 총재의 그 발언이 있지만 이 4개 은행의 연방은행 총재 발언을 좀 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버넌키 의장의 임기가 만약에 연임이 안 된다면 내년 1월로 이제 마감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양적 완화 카드는 자신의 임기까지는 가져갈 공산이 그대로 현재까지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후보군으로 차기 연방은행 총재 후보군으로 자넷 옐렌 현재 연방은행 부의장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 판단에 맞게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 또는 더 늘릴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축소할 의지는 없다라는 것이 최근의 관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을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와이드인베스트의 심교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수요일장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상승하면서 1935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닷새 만에 반등했는데 코스피 쪽 보니까 삼성전자가 잠깐 쉬어가는 사이에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크게 올랐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하락세 보였지만은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1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공포 심리가 최고조에 달했던 만큼 아무런 그런 미사일 발사가 없이 하루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안도넬리가 약간은 나왔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대 어제장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935.58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전체적으로 외인에 대한 어느 정도 순매수 전환이 약간은 시장에 어느 정도 매도 압박감을 줄이지 않았나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6거래일 만에 외국인들 순매수 전환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연기금의 그런 매수세가 상당히 지정학적 리스크로 우려감이 컸던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버티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점, 어제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업종 흐름에 있어서는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화학, 그리고 우주 장비 기계 업종, 약간은 경기 민감 업종군 중심으로 해서 상승 랠리가 나왔다는 거. 하지만 전기가스라든가 통신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 보였다는 점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특징 업종이라고 말씀드리면 역시나 증권 업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갖고 IB에 대한 그런 기대감 높아졌다라는 거 어제장의 이슈였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포스코를 비롯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반등 강조도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더욱더 높아짐에 따라 갖고 1.2%대 상승, 그리고 강세 테마라든가 여러 가지 좀 테마성 재료들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그 전거래일과는 완전히 좀 다른 양상으로 어제장 이어졌다라는 점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장 정리를 먼저 해봤었고요. 네,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오늘입니다.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리고 금리 결정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오늘장 체크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옵션 만기일, 아무래도 국내적인 이벤트,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제장은 현물 시장 약간의 순매수 기조를 보였지만은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셀코리아 관련된 그런 매도 관점이 맞다라는 점, 선물 시장에 있어서도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장 베이시스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약간은 선물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점 꼭 체크를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제 개인적으로 옵션 만기일보다는 금리 결정이 더욱더 중요한 이벤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죠. 과거에는 약간은 금리 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4월달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지금 정부라든가 그리고 한국은행 입장이 약간은 다르다라는 점을 좀 착안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금리 결정 이후에 시장의 반응 강도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져야지만이 우리 시장 약간은 좀 안정화된 그런 모습 속에서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모습 보일 수 있다는 거, 수급적인 측면도 체크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수급이 개선된다라는 전제하에 낙폭과대 업종군들에 대한 반등 강도가 얼마만큼 나와줘야 되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분기 실적 전망치 그동안 많이 하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눈높이가 낮아진 것을 이용한 어느 정도 낙폭과대 업종군들의 반등세가 나오는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에 따라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 것인지 업종별로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우선은 금리 결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 계속적으로 지금 양적완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움직임이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행동보다는 약간은 지금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당행함으로써 우리 증시에 대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진다고 한다면은 해외 시장의 디커플링과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원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만약에 금리가 동결될 시에는 약간 시장 충격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에는 금리 인하를 하는지를 한 번쯤 체크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업종 흐름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건설이라든가 이러한 업종군들,
특히나 채권 보유가 많은 채권 평가 금액이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업종 쪽으로 관심을 쏠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도 약간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전체적인 시장은 이렇지만은 작은 틀, 좀 더 구체적인 틀에 있어서는 역시나 실적을 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도 실적이 크게 개선되거나 확실하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업종 대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 보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불안한 장세 속에서는 믿을 것은 역시나 실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악재 위주로 약간은 지금 시점 어느 정도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 위주로 좀 하락하는 경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약간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는 종목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그동안 시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 그리고 다양한 전략으로 인해 갖고 수익성을 조금은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이 믿을 만한 실적 플러스 그리고 악재로 인한 저평가 매력까지 부각된 종목인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좀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네. 있어서 역시나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악재성 재료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적 전망치가 많이 낮아졌는데 생각만큼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점,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착안해 보자라면서 AV CN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해외 법인 실적 호조 기대감이 어제장부터 약간은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허위 광고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약간은 우려감 속에서 주가 하락의 원동력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부분이 약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는 점 기억을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LVCNC가 계속적으로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제품군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 부분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도 예전에는 무조건 싸게 파는 모습 보였는데 최근에는 단가를 높이면서 약간은 고마진 관련된 정책을 피우고 있다라는 것을 화장품 업종에 있어서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보신다고 한다면은 어제장 종가 부분인 73,000원대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76,500원대까지 목표 주가도 형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시간을 좀 더 두신다고 한다면은 낙폭이 시작되었던 82,000원대까지도 주가 회복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측면 한 번쯤 염두에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71,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단기 하락에 대한 그런 가능성보다는 약간 저점 형성 이후에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매출군에 대한 기대감이 1분기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AVCNC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AVCNC 4월 들어 낙폭이 조금 심해졌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금 가격에서 매수 가능하겠고요. 단번에 낙폭을 회복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일단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76,500원 주셨고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낙폭이 시작됐던 부근인 82,300원 부근까지도 오를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심규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 11일) 목요일 이슈앤 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연일 높아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이어 실물 경제에 대한 여파까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명 제2프로젝트로 불리는 전라남도 서남해안 관광 레저 도시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는가 하면 올해 예정됐던 정부 외국환 평형채권 발행 여부도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3월 20일 사이버 테러는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일 국정원장 주재로 15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가 조작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챙긴 이득이 철저하게 환수 조치되고 주가 조작 사건의 조사에서 제재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앞으로 시세 조종 등 주가 조작으로 벌어들인 부당 이득의 100%가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수입 명품 구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평균 9개 정도의 명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연간 사들이는 수입 명품은 평균 2개였으며 구매에 지출하는 금액은 평균 27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로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움직임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점차 도발 수위를 높여가면서 한반도의 위험 수준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국내 네. 금융시장의 실물 경제에 대한 여파까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명 제2프로젝트로 불리는 전라남도 서남해안 관광 레저 도시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는가 하면 올해 예정됐던 정부 외국환 태형 채권 발행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19일로 예정됐던 서남해안 관광 레저 도시 개발 사업 기공식을 5월로 연기했습니다. 오는 20일 개막하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에 맞춰 기공식 일자가 잡혔으나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 때문에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제2프로젝트는 총 1조 1,037억 원이 투입돼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와 상곡리, 덕송리 일대 2,096만 제곱미터를 생태관광과 바이오에너지 종합 레포츠 타운으로 개발하는 민자 유치 사업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자금 조달 여건 악화 위험도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이날 한국 국채의 부도 위험을 표시하는 CDS 가상물리가 지난주 6개월 만에 최고치로 벌어지면서 조달벽이 높아져 한국 정부가 4년 만에 외평채 발행 계획을 늦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국내 은행들에도 여파가 전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떠한 정도입니까? 국내 은행들의 경우 뉴욕 지점에서 CP 발행을 통해 월 10억 달러 규모의 단기 자금을 조달합니다. 하지만 최근 조달 금리가 오르고 있어 고민인데요. 이들의 CP 발행 금리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3개월물을 기준시 리보 금리의 10bp 정도를 얹혀주는 정도였으나 현재는 최소 20에서 30bp를 올려줘야 합니다. 6개월물은 20bp 이상 올랐습니다. 북한 리스크 부각에 따라 정부는 추경호 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대책팀을 통해 경제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미국, 일본, 중국 및 국제통화기금 등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3월 21일 일부 방송사나 금융권이 해킹을 당하면서 그 배우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이 정보가 누구의 소행인지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북한의 소행이 맞았습니까? 예, 지난 3월 20일 주요 방송사 금융회사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사이버 테러는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간군 합동대응팀은 10일 과천 미래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킹 관련 접속 기록과 악성 코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320 사이버 테러는 북한의 수법과 일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합동 대응팀이 북한 소행으로 제시한 증거는 북한 내부에서 공격 경유지에 수시로 접속했고 공격 경유지 49개 중 22개가 과거 사용했던 경유지라는 점, 악성 코드 76종 중 30종 이상을 재활용하고 악성 코드 저장 경로가 동일하는 점 등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20 사이버 테러가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됨에 따라 11일 국정원장 주재로 15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네, 새 정부 들어 강조되고 있는 점이 바로 주가 조작 세력 근절인데요. 이에 따라 이를 엄벌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세 조정이나 시세 조정 등 주가 조작으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의 100%가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예.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이달 열리는 법사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연내 시행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 혐의가 확인돼 법원에서 처벌을 내릴 경우 부당이득이나 손실회피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범법자에게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11월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따른 이익의 100%를 벌금으로 부과, 금융범죄인이 얻은 부당 수입 전체를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에는 주가 조작의 경우 5억 원 이하나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3배 이하를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벌금 한선이 없어 낮게 부과되는 등 입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관대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는 불황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을 정도로 국내 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소비는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내 성인이 매년 2개 정도의 명품을 소비하고 있다라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수입 명품을 평균 9개꼴로 갖고 있으며 네. 매년 2개의 새로운 명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품을 사들이는데 지출하는 비용은 연평균 271만 원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세 이상 수입명품 구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샤넬, 프라다 등 수입명품 제품을 평균 8.81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품을 평균 하나에서 3개 가지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37.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개에서 5개가 22.4%, 6개에서 10개 21.9%로 뒤를 이었습니다. 명품 제품을 50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응답자도 34명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이 연간 사들이는 수입 명품은 평균 1.93개, 평균 3개 이하를 산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91.7%였지만 1년에 10개 이상의 명품을 구입한다는 응답자도 13명에 달했습니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월소득 800만 원 이상이 고소득층이 평균 17.82개의 수입 명품을 보유해 월소득 299만 원 이하 저소득층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연간 명품 구매 개수는 고소득층이 평균 3개, 저소득층이 1.52개였습니다. 예. 네, 끝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현호석 부총리가 오늘 주한 미국 대사와 면담을 엽니다. 예. 또 공정거래위원장은 간부회의를 여는데요. 산업부는 2013년 3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발표하고 노동부도 공공부문 비경규직 고용 개선 대책을 오늘 내놓습니다. 금감원도 최근 국내은행의 외화 차익 및 유동성 사항을 공개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